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별팸입니다. 몇 달 전에 막심 고리키의 단편집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은둔자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7편의 막심 고리키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26명의 사내와 한 처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심 고리키는 1868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태어납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엄격한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죠. 어린 시절부터 하층 직업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갔고 독학으로 글을 깨치고 수많은 책을 읽습니다. 1892년 막심 고리키라는 필명으로 마카르 추드라를 발표합니다. 이어서 단편과 평론 등을 발표하고 단편집을 출간하며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체홉, 톨스토이 등 대문호들과 교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고 혁명 활동가들과 연루되면서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936년 스탈린과의 갈등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는 26사람이었다. 아니, 축축한 지하실에 갇혀있는 26개의 살아있는 기계였다. 우리는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가루 반죽을 주물럭거리며 크랜델리나 비스킷을 만들었다. 지하실의 창문 바깥에는 창문보다 조금 낮은 움푹한 마당이 이어져 있었다. 그 마당 바닥에는 벽돌이 깔려 있었는데 습기 때문에 초록색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다. 창틀 바깥에는 철망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가득 덮여 햇빛조차 스며들 수 없었다. 주인은 우리가 일자리를 잃고 배를 골는 친구나 지나가는 거지들에게 빵 조각을 건네주기라도 할까봐 창문에 철망을 달아놓았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좀도둑이라고 불러댔고 점심으로는 고기는커녕 썩은 내장을 내놓곤 했다. 그 이름과 거미줄로 덮인 낮은 천장이 무겁게 짓누르는 이 돌상자 속에서 26명이 생활하는 것은 좁고 숨이 막히는 일이었다. 얼룩덜룩한 찌든 때와 곰팡이 따위가 덮여있는 두꺼운 벽 속에 갇힌 삶이란 역겹고 힘겹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서 늘 잠이 부족했다. 6시면 우리는 멍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작업대 앞에 앉아 우리가 잘 때 다른 동료들이 만들어 놓은 반죽으로 크랜델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한 무리는 작업대 앞에 앉아 굳어지는 몸을 흔들어가며 탄력 있는 반죽을 손으로 잡아 느리고 다른 한 무리는 밀가루에 물을 부어 반죽을 만든다. 크랜델리를 찌는 솥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하루 종일 침울하고 구슬프게 부글부글 거렸다. 매끄럽게 쪄진 빵은 뜨겁게 달궈진 페치카 속에 재빠르게 집어넣어야 했는데 그때마다 벽돌 바닥을 긁는 빵 삽소리가 섬뜩하고 날카롭게 들려왔다. 아침부터 밤까지 페치카에서는 장작이 타고 있었다. 말없이 비웃어대듯 장작불의 붉은 불꽃은 작업대 벽 쪽에 우리의 그림자를 너울거리며 비춰댔다. 거대한 페치카는 동화 속에 나오는 기이한 괴물의 대가리처럼 생겼다. 그 괴물은 마룻바닥에서 머리만 쑥 내밀고 불타는 아가리를 딱 벌린 채 우리에게 뜨거운 숨을 내뿜고 있는 것 같았다. 아가리 위쪽에 있는 2개의 통풍구는 그 시커먼 구멍으로 끝도 없는 우리의 작업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무자비하고 냉혹한 괴물의 눈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깊고 어둑한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제 너희 같은 노예들은 지켜보기조차 피곤하다. 너희들에게선 어떤 인간적인 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 차가운 경멸의 시선을 보낼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바깥에서 발에 묻힌 더러운 흙먼지와 밀가루 따위를 뒤집어 쓴 채 우리는 하루 또 하루 질식할 듯 역한 공기 속에서 땀과 뒤섞어가며 반죽을 개고 빵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을 극도로 혐오했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절대로 먹지 않았다. 우리가 만든 빵을 먹느니 차라리 거친 흙빵을 씹어대는 편이 나았다. 우리는 한쪽 작업대에 9명씩 마주 앉아 장시간 그저 기계적으로 손과 손가락을 움직였다. 아주 익숙한 작업이라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우린 늘 맞붙어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에 잡힌 주름살 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할 말이 없었다. 아주 익숙한 일이어서 욕을 해대는 것 외에는 그저 말없이 일만 했다. 인간이란 누군가를, 특히 동료를 욕할 거리는 언제나 가지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욕을 해대는 경우도 많지는 않았다. 고된 노동에 모든 감각이 무감각해져 깎아놓은 나무 토막같이 반쯤 죽어있는 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얼마나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침묵이 두렵고 괴로운 것은 할 말을 다 해버려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뿐이다. 말을 꺼내지도 못한 사람에게 침묵이란 쉽고 간단하다. 간혹 우리는 노래를 부른다. 우리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곤 한다. 일을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피로에 지친 말처럼 깊게 한숨을 내쉬고 느릿한 노래를 조용히 흥얼거리기 시작한다. 처량하고 부드러운 노랫가락은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법이다. 한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다들 처음에는 말없이 그 쓸쓸한 노래를 듣기만 한다. 그 노래는 마치 낯빛 지붕 같은 회색 하늘 아래 초원에 피워놓은 습한 가을밤의 작은 모닥불처럼 지하실의 무거운 천장 아래로 훅 하고 피어올랐다가 사그라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노래에 따라 붙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비좁고 답답한 동굴 속을 조용히 구슬프게 떠다닌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러 명의 목소리가 노래를 이어받으며 노래는 파도처럼 끌어올라 점점 더 힘차게 커진다. 마치 돌 갑옷에 축축하고 육중한 벽을 밀쳐버리기라도 할 듯이. 마침내 26의 일꾼들이 다 같이 노래를 부른다. 이미 오래전부터 합창해왔던 커다란 목소리들이 작업장을 가득 채운다. 노래에게도 이곳은 좁기만 하다. 노래는 돌벽에 부딪혀 신음하고 흐느끼며 가슴에 아슬아한 아픔 같은 것을 일깨우고 오래된 상처를 헤집고 우수를 불러낸다. 가수들은 깊고 꺼질 듯이 숨을 몰아쉬며 노래한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동료들이 노래하는 것을 한참 동안 듣고만 있다가 합창의 파도에 다시 목소리를 얻는다. 어떤 사람은 오! 하고 서글프게 소리를 지르고 두 눈을 감은 채 노래한다. 아마도 그에겐 우렁차게 퍼져가는 음파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나아가는 커다란 길처럼 여겨졌으리라.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넓은 길, 그 길을 따라 자신이 걸어가듯이. 페치카의 불꽃은 끊임없이 흔들렸다. 빵삽이 벽돌에 긁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오고 솥에서 물이 끓는 소리도 여전하고 불꽃이 만들어낸 그림자 역시 벽 위에서 말없이 웃으며 너울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뭔지 모를 자신의 슬픔을, 햇빛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힘겨운 우수를, 노예의 우수를 남의 언어로 노래하고 있었다.
우리 26명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랬다. 커다란 돌집 지하실에서 3층짜리 건물의 무게가 그대로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몹시도 힘겨웠다. 그러나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 외에도 우리에겐 멋지고 사랑스러운 일이, 어쩌면 햇살과도 같은 일이 하나 있었다. 이 집 2층에 금으로 자수를 넣는 자수점이 입주해 있었는데 많은 여공 중에 타냐라는 16살짜리 급사가 있었다. 매일 아침 우리 작업장 현관문에 뚫린 작은 유리창에 그녀의 자그마한 장밋빛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맑고 푸르른 눈과 낭낭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소리쳤다. 죄수 아저씨들, 크랜델리 하나 주세요. 우리는 이 맑은 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모두 일시에 얼굴을 돌리고 우리를 향해 환하게 미소를 보내는 순수한 처녀애의 얼굴을 반갑고 선량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유리에 바짝붙어 납작해진 코와 미소 짓는 장밋빛 입술 아래 작고 새하얀 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없이 즐거웠다. 우리는 너나 없이 앞다투어 달려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면 그 맑고 다정한 모습의 그녀가 나타나 앞치마를 들고 머리를 조금 옆으로 숙이며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내 미소를 잃지 않고 우리 앞에 서서 기다린다. 도톰하게 따내린 밤색의 긴 머리칼은 어깨를 넘어 가슴까지 흘러내렸다. 더럽고 시커멓고 기형적인 모습의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현관에서 지하실 쪽으로 내려오는 계단이 4칸 있어서다. 우리는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그녀를 보면서 좋은 아침이라느니 하면서 어떻게든 특별한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런 말은 오직 그녀에게만 하는 것이었다. 그녀와 이야기할 때면 우리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워졌고 가벼운 농담도 섞곤 했다. 우리가 그녀에게 보이는 태도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 빵 굽는 사람은 페치카에서 불그스름하게 가장 잘 구워진 크랜델리를 골라 그녀의 앞치마에 멋지게 내려놓았다. 조심해, 주인에게 걸리지 말고. 우리는 그녀에게 주의를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면 그녀는 알겠다는 듯이 영악하게 웃으며 우리를 향해 쾌활하게 소리쳤다. 안녕히 계세요, 죄수 아저씨들. 그러고서 그녀는 생쥐처럼 재빠르게 사라졌다. 이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사라진 다음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즐거워했다. 이야기라고 해봐야 어제도 그제도 했던 똑같은 이야기였다. 그녀도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도 언제나 그제와 다를 바 없는 늘 똑같이 있던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주위의 어떤 것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야말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경우 그의 영혼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위의 불활성에 더욱더 괴로울 뿐이다. 우리는 여자들 이야기가 나오면 자신도 듣기에 역겨울 정도로 늘 거칠고 상스러운 말을 내뱉기 마련이었다. 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여자들은 그런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 여자들이기는 했다. 그러나 타냐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았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결코 그녀에게 손을 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농담을 던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녀에게 오래 머무르지 않아서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늘 하늘에서 떨어진 유성처럼 우리 눈앞에 반짝하며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지곤 했으니까. 아니, 어쩌면 그녀가 아직 어리고 매우 예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실 무엇이든 아름다운 것은 우리같이 거친 사람들에게도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아니 그보다도 아무리 우리가 바보같이 거세된 황소처럼 강제 노동 같은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여전히 인간이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가 됐든 그 무언가에 경배를 올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녀보다 나은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었다. 이 건물에 수십 명의 거주자들이 있었지만 그녀 외에 그 누구도 지하실에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인데 우리 모두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우리의 크랜델리 덕분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녀에게 따뜻한 크랜델리를 주는 일을 의무로 여기고 있었다. 그것은 우상에게 바치는 매일매일의 제물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거룩한 의식과도 같았고 날이 갈수록 우리는 그녀에게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크랜델리 외에도 타냐에게 수많은 충고를 해주었다. 옷을 더 따뜻하게 입어라. 계단을 너무 빨리 뛰어다니지 마라. 무거운 장작단을 나르지 마라. 등등.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말을 듣고는 호호호 하고 웃어넘겼다. 그녀는 결코 한 번도 우리 충고를 따르는 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우리는 화를 내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저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좋겠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런저런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무거운 지하실 창고문을 열어달라느니 장작을 좀 패달라느니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꺼이 아니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슨 일이든 다 해주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떤 사람이 하나뿐인 셔츠를 수선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는 경멸하듯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대꾸했다. 말도 안 돼. 이런 걸 어떻게 고쳐요? 우리는 그 바보 같은 자를 크게 비웃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부탁 같은 걸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녀를 사랑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좋겠다. 인간은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짓밟고 더럽히면서도 언제나 자신의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을 필요로 한다. 때로 인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까운 사람의 삶을 질식시키기도 한다. 사랑하는 것은 알다시피 존경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냐를 사랑해야만 했다. 그녀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우리 중 누군가 갑자기 그런 우리 모습을 힐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저런 계집애 따위를 귀여워하고 그러는 거야? 그 계집애가 뭔데? 응? 도대체 우리가 왜 그렇게 떠받드는 거냐고. 작심하고 그런 말을 하는 자를 우리는 즉시 거칠게 몰아세웠다. 우린 무엇이든 사랑할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26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신성불가침한 것이어야 했다. 이에 반하는 자는 누구든 우리의 적이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실제로 그렇게 훌륭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26 모두가 합심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스러운 것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증오 못지않게 힘겨운 것이다. 바로 그래서 어떤 오만한 자들은 우리의 증오가 사랑보다 더 달콤하다고 확신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그 자들은 우리에게서 멀리 도망을 쳐야 할 것이다. 우리 주인에게는 이 크랜델리 제빵소 외에 흰빵 제빵소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같은 건물에 우리 지하실 작업장 바로 옆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거기에는 4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우리 일보다 깨끗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와 거리를 두고 지냈다. 자신들이 우리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작업장에 들르는 법이 없었고 마당에서 우리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항상 깔보는 눈초리로 비웃음을 날렸다. 우리 역시 그들 작업장에 가지 않았다. 버터를 넣은 흰 빵을 훔치기라도 할까봐 주인이 왕래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흰 빵을 굽는 일꾼들을 좋아하지 않는 데에는 질투심 탓도 있었다. 그들의 작업은 우리보다 좀 쉬웠지만 임금은 더 많이 받았고 더 잘 먹었다. 작업장도 넓고 밝았다. 그들의 모습이 다 깨끗하고 건강해 보이는 것도 마음에 거슬렸다. 우리는 모두 누렇게 뜨고 창백한 낯짝이었으며 매독에 걸린 자도 셋이나 되었고 옴이 붙은 자도 몇 명 있었다. 한 사람은 류머티즘을 앓아 몸이 완전히 병신이 된 상태였다. 그런데 저들은 휴일마다 그리고 일이 없는 한가한 때면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바닥바닥한 새 장화를 신고 외출했다. 그중 두 사람은 아코디언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시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우리는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낡은 구두나 나무껍질 신발을 신고 다녀서 시내 공원에 가더라도 경찰이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이러니 우리가 그 흰 빵쟁이들을 좋아할 리 있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그들 중 빵구이가 술을 진탕 마신 뒤 해고되었고 즉시 다른 사람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자는 군인 사병 출신이었는데 항상 비단 조끼를 입고 금줄이 달린 시계를 앞에 매달고 다녔다. 우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멋쟁이를 관찰했다. 그가 지나가면 그 모습을 더 잘 보려고 앞다투어 마당으로 달려 나가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가 직접 우리 작업장에 나타났다. 그자는 발끝으로 문을 탁 걷어차 활짝 열어젖히고는 문턱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안녕들 하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찬바람이 그의 발밑을 감싸돌며 짙은 구름처럼 열린 문으로 훅 하고 들어왔다. 그런데도 그는 문턱에 그대로 서서 아래쪽에 우리를 내려다 보았다. 멋지게 다듬어 감아올린 옅은 갈색의 코수염 아래 크고 누런 이가 환하게 빛났다. 푸른 바탕에 꽃을 수놓은 그의 조끼는 정말 아주 특별한 것이어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조끼의 단추는 빨간 돌 같은 걸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그 금시계 하며 이 잘생긴 졸병은 키도 훤칠하고 발그레한 뺨에 건강해 보였다. 커다란 갈색 눈동자는 서글서글하고 맑았다. 머리에는 풀을 빳빳하게 먹인 하얀 작업모를 쓰고 있었고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앞치마 아래쪽으로는 반짝반짝하게 닦은 최신식 장화의 뾰족한 코가 앞으로 나와 있었다. 우리 빵구이가 그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공손하게 부탁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닫으면서 우리에게 주인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앞다투어 그에게 주인은 구두쇠이고 사기꾼이라고 악당이라고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자라며 차마 여기에 다 옮겨놓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있는 말 없는 말 나쁜 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말없이 코수염만 움찔거리며 부드럽고 밝은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 동네에 여자애들도 많던데? 말을 듣고만 있던 그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우리 중 몇몇은 여전히 공손하게 미소를 지었고 몇몇은 뭔가 통한다는 듯이 엉큼한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우리 중 누군가가 그에게 이 건물에 여자애들이 9명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재미들 보시겠네요. 그가 눈을 찡긋하며 우리에게 물었다. 우리는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소리는 크지 않았고 왠지 당황함이 뒤섞인 웃음이었다.
우리 역시 너 못지않게 혈기왕성한 젊은이라는 점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감히 그럴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누군가 이런 점을 의식하고는 나직하게 말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좀 힘들겠군요. 그는 우리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확실하게 그렇겠다는 듯이 말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그 뭐랄까? 그래요. 말하자면 제대로 된 모양새가 없군요. 여자들이란 사람의 외모를 보거든요. 몸매도 좋고 모든 게 제대로 다 갖춰져야죠. 게다가 여자는 힘을 존경하죠. 이런 팔뚝 정도는 돼야 훅. 그는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오른팔을 주머니에서 빼내 우리에게 과시하듯 내보였다. 반짝거리는 금빛 솜털에 덮인 하얀 팔은 과연 힘찬 근육질이었다. 다리도 가슴팍도 탄탄해야죠. 그리고 또 차려입은 것도 제대로 돼야지. 멋있게 보여야지. 날 보세요.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내가 쫓아다니며 매달리지 않아도 한 번에 5명이나 나한테 목을 맨다니까. 그는 밀가루 포대 위에 걸터앉아 여자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제 마음대로 여자들을 다루는지 한참 동안 늘어놓았다. 그가 떠나고 그의 등 뒤에서 삐거덕거리며 문이 닫힌 다음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그와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모두들 떠들어대기 시작했는데 내용인즉슨 그가 마음에 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멋진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 앉아 흉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누다니.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더구나 우리와 그렇게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않은가. 우리는 내내 그 친구 이야기에 여념이 없었고 금자수 아가씨들과 잘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 아가씨들은 마당에서 우리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화가 난 듯이 입술을 꼭 깨물고 한편으로 비켜갔다. 아니면 우리라는 존재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이 정면으로 딱 걸어오곤 했다. 그녀들은 겨울이면 아주 특별한 모자와 외투를 입고 여름이면 꽃이 달린 모자에 색색의 우산을 들고 다녔다. 우리는 마당이나 창가를 지나는 그녀들의 모습을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볼 뿐이었다. 대신 우리는 그 여자들을 두고 우리끼리 짓거려댔다. 아마 우리가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녀들은 부끄럽고 화가 나서 기절에 낮아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자가 타냐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몰라? 그 애를 건드리지 않을까? 갑자기 빵구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우리는 일제히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타냐에 대해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저 졸병 출신이란 놈이 그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타냐를 갈라놓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다가 소란스레 말싸움이 벌어졌다. 어떤 친구들은 타냐가 결코 그 녀석과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타냐라고 해서 절대 그자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만일 그자가 타냐에게 지분거리기라도 하면 갈빗대를 분질러 버리자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자와 타냐를 잘 감시하자. 그리고 타냐에게 그 자식은 위험하다고 경고하자고 결정했다. 그것으로 논쟁은 마무리되었다. 한 달 남짓한 시간이 흘러갔다. 졸병 출신 빵구이는 흰 빵을 굽고 금자수 아가씨들과 어울려 놀았으며 우리 작업장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하지만 아가씨들 이야기는 입에 담지도 않았고 내내 콧수염만 베베 꽂아가는 맛있다는 듯이 입으로 잘근잘근 씹어대곤 했다. 타냐는 아침마다 여전히 크랜델리를 얻으러 우리를 찾아왔고 언제나처럼 명랑하고 다정하게 굴었다. 우리는 그 빵구이에 대해 뭔가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했는데 그녀가 그를 퉁방울 송아지던가 하는 우스꽝스러운 별명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일단 안심했다.
우리는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금자수 아가씨들은 그 졸병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우리의 타냐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에 대한 타냐의 태도는 우리 모두를 우쭐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에 이끌려 그를 조금 깔보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타냐를 더욱더 사랑하고 아침마다 더 반갑고 친절하게 맞이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졸병이 술이 얼근해서 찾아와 자리를 잡고는 마구 웃어대기 시작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 일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 때문에 두 계집애가 리지카와 그루시카가 싸움질을 했지 뭐요. 서로 반 죽었다니까. 하하하하. 머리채를 잡고 현관 바닥을 뒹굴다가 올라타서는 으하하하 면상을 핥히고 옷을 찢고 난리를 무서워 죽겠어. 아니 여자들은 왜 제대로 주먹질을 안 하고 핥히기만 하는지 몰라. 응? 그는 벤치에 앉아서 그 건장하고 깨끗하고 밝은 모습으로 깔깔거렸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왠지 그런 그의 모습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내가 얼마나 여복이 많은지 아시오? 응? 웃기는 일이지. 눈만 한번 찡긋하면 끝난다니까, 젠장. 그는 금빛 솜털이 덮인 새하얀 두 팔을 들어올렸다가 탁 소리가 나도록 무릎을 쳤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렇게 여복이 많은지 자기도 정말 모르겠다는 양 유쾌하고 놀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퉁퉁하고 발그레한 낯짝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행복하다는 듯 번지르르하게 빛났다. 그는 계속해서 입술을 맛있게 핥아댔다. 우리 빵구이가 화를 내면서 빵삽으로 페치카 앞턱을 세게 긁으며 이렇게 비웃었다. 잔챙이들이나 데리고 놀지 진짜 큰 건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그 말 나한테 하는 거요? 졸병이 물었다. 아님 누구겠어. 그게 무슨 소린데? 아냐 아무것도 그냥 한 소리야. 아니 잠깐만 뭔데 뭐가 큰 거라는 거야? 우리 빵구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페치카 앞에서 부지런히 삽을 놀리기만 했다. 그는 솥에서 찐 빵을 페치카에 집어넣고 다 구워진 크랜델리는 꺼내서 획 바닥에 던졌다. 바닥에서는 어린 소년들이 그것을 받아 보리수나무 껍질로 만든 줄에 꿰고 있었다. 그는 졸병에 대해서도 그와의 대화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졸병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빵구이가 있는 페치카 쪽으로 다가갔다. 얼핏 허공을 가르는 삽자루에 가슴팍을 찔릴 것만 같았다. 어서 말해봐. 그게 누군데? 자네 날 모욕했어? 날? 내 손을 빠져나갈 여자는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그런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는 정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었다. 그는 여자를 낚는 솜씨 말고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능력을 빼면 살아있을 의미가 없었다. 오직 그 능력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영혼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다름없는 어떤 것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훌륭한 것인 양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런 인간들은 평생 그 병을 자랑스레 달고 다니며 그것을 살아가는 보람으로 삼는다. 그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으로 살아가고 징징거리며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한다. 그들은 그 병을 가지고 사람들의 동정을 얻으려 하고 그걸 빼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에게서 이 병을 빼앗아 고쳐버리면 그들은 불행해지고 말 것이다. 삶의 유일한 수단을 잃어버리면 그냥 빈 껍데기가 되기 때문이다. 때로 인생이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결점을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로 인해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지루한 나머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졸병은 여전히 화를 풀지 못하고 우리 빵구에게 달려들어 으르렁댔다. 어서 말하라니까. 누구야? 말하라고? 빵구이가 그에게 획 몸을 돌리며 말했다. 그래, 누구야? 타냐라고. 알아? 뭐야? 바로 그애 말이야. 해볼 테면 해보라고. 내가 말이야? 그래, 자네가. 그앤? 그건 시건죽 먹기지. 지켜볼 거야. 그래, 잘 보라고. 그앤 자넬 한 달이면 끝이지. 장담하지 마, 졸병 같아. 2주일 두고 보라고. 누구라고 했지? 타냐? 참. 그럼 저리 가시지. 방해하지 말고. 2주일. 2주면 돼. 나 참. 자네도 말이야. 알았으니까 이제 저리 비키시라고. 빵구이는 갑자기 성질을 벌컥 내며 삽자루를 흔들었다. 졸병은 깜짝 놀라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그래! 좋다! 라고 내뱉고는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동안 우리는 모두 말없이 흥미롭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졸병이 사라지자 우리는 아연 활기를 띠고 왁자지껄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누군가 빵구에게 소리쳤다. 파벨,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일이나 해. 빵구이는 벌컥 화를 내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 사내가 타냐를 건드릴 것이고 타냐가 위험에 처할 것임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예감과 더불어 한편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불타는 듯한 즐거운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타냐는 과연 졸병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는 거의 확신에 차서 외쳐댔다. 타냐? 그 앤 절대 안 되지.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걸? 우리는 우리의 작은 여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우리는 제각각 근거를 대며 우리의 여신이 워낙 견고한지라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것임을 증명하려고 열을 올렸다. 마침내 우리는 그 졸병의 화를 더 돋우지 않으면 그가 약속을 잊어버릴지도 모르니 그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부터 우리는 이상할 정도로 긴장해서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다. 그런 생활은 처음이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논쟁을 벌였다. 모두들 아주 똑똑해진 것 같았고 그럴듯한 말도 많이 하게 되었다. 우리는 타냐를 걸고 악마와 무슨 게임이라도 벌이는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흰 빵 굽는 일꾼들에게서 그 졸병이 우리의 타냐에게 작업을 걸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쾌재를 부르며 강렬한 호기심에 몸을 떨었다. 우리의 이 흥분 상태를 이용하여 주인이 하루 밀가루 반죽 양을 200kg 넘게 추가한 것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우리는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든 줄을 몰랐던 것이다. 하루 종일 타냐라는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우리는 견딜 수 없이 초조한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다. 어떤 때는 어제까지의 타냐가 아닌 다른 타냐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논쟁에 대해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하지만 이런 태도 속에는 이미 전에 볼 수 없었던 뭔가 낯선 감정이 스며 있었다. 이 새로운 감정은 날카로운 호기심이었다. 비수처럼 예리하고 차가운. 여보게들, 오늘이 바로 기한 끝이야. 어느 날 아침 빵구이가 일을 시작하면서 말했다. 그의 말이 아니라도 다들 그날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자 우리 모두는 철렁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잘 봐, 곧 올 거야. 빵 굽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 불만스럽게 툴툴거렸다. 뭐 본다고 알 수 있겠어? 그리하여 다시 우리 사이에 왁자지껄한 논쟁이 불붙었다.
마침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담은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더러운 것에 절대로 오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리라. 이날 아침 우리는 우리 우상의 순결함을 시험하는 이 중차대한 순간에 그녀가 우리를 위해 틀림없이 그놈을 찍소리 못하게 눌러버릴 것이라고 확신했다. 요 며칠 동안 우리는 졸병이 집요하게 타냐를 쫓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그 점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아침이면 우리를 찾아와 크랜델리를 얻어갔다. 전과 다름없는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바로 오늘도 우리는 곧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주예수 아저씨들, 저 왔어요. 우리는 얼른 그녀를 들어오게 했다. 그러나 그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평소와 달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만 살피며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그녀 앞에 몰려 서 있었을 뿐이다. 여느 때와 달리 자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녀는 상당히 놀란 표정이었다. 그녀는 창백해져서 불안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다들 무슨 일이세요? 그런데 넌! 빵구이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무뚝뚝하게 한마디 내던졌다. 제가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어서 크랜델리 주세요. 그녀가 이렇게 우리를 재촉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뭘 서둘러? 빵구이는 여전히 그녀를 노려보며 꼼짝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가 획 몸을 돌리더니 문에서 사라졌다. 빵구이는 삽을 들고 페치카 쪽을 향하여 조용히 뇌까렸다. 결국 넘어갔구나. 에이, 졸병 자식. 더러운 놈. 우리는 양떼처럼 우르르 작업대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아무 말 않은 채 힘없이 일을 시작했다. 잠시 뒤 누군가 입을 열었다. 그런데 혹시 아직은 됐어. 입도 뻥긋하지 마. 빵구이가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그가 우리보다 똑똑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 저렇게 외치는 것은 바로 졸병이 승리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에 젖어들었다. 정오 점심시간이 되자 졸병이 우리를 찾아왔다. 언제나처럼 말쑥하고 멋있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그는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기가 거북스럽고 껄끄러웠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원하신다면 제가 군인다운 용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다들 현관으로 나오셔서 문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밖으로 나가 현관 벽의 판자 틈새에 몰려들어 마당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곧 걱정스러운 얼굴로 타냐가 마당에 나타나더니 눈이 녹아 진창이 된 곳을 피해가며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다. 그녀는 지하 창고문 뒤로 몸을 숨겼다. 이어 졸병이 휘파람을 불며 나타나더니 어슬렁거리며 그곳으로 따라 들어갔다. 양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콧수염을 실룩거리면서. 비가 오고 있었다. 우리는 빗방울이 흙탕물에 떨어지며 번지는 파문을 바라보았다. 축축하고 어둑한 아주 답답하고 지루한 날이었다. 지붕에는 아직 눈이 남아 있었지만 땅에는 진흙바닥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었다. 지붕의 눈도 지저분하게 불그스름한 옅은 층을 이루고 있었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며 흐느끼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한기를 느꼈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지하 창고에서 먼저 나온 것은 졸병이었다. 그는 좀 전과 마찬가지로 콧수염을 실룩거리며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갔다. 그 뒤에 타냐가 나타났다. 그녀의 두 눈에는 기쁨과 행복이 빛나고 있었다. 입술에는 미소가 가득히 번져 있었다.
그녀는 몽롱한 듯 조금 비틀거리며 불안한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일시에 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휘파람을 불며 도끼가 오른 채 사납고 거칠게 고함을 질러댔다. 그녀는 우리를 보고 화들짝 놀라 부르르 떨면서 진창에 붙박힌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우리는 그녀를 둘러싸고 거칠 것 없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더러운 욕설을 악랄하게 퍼부어댔다. 그녀가 우리에게 포위되어 도망치기 어렵다는 것을 눈치채고 우리는 다소 목소리를 낮춰 조급할 것 없이 마음껏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왠지 그녀에게 손찌검만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에게 둘러싸여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모욕을 견디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심하게 독설과 악담을 퍼부었다. 그녀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행복에 가득 찼던 푸르스름한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힘겹게 숨을 쉬느라 가슴이 들썩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를 애워싼 우리는 우리를 배신한 일에 대해 복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의 것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것을 그녀에게 바치고자 했다. 비록 가장 훌륭하다는 것이 누가 보기에는 거지 발사계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26이고 그녀는 하나다. 어찌 우리의 괴로움에 갚할 수 있겠는가? 그녀의 죄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참으로 심하게 그녀에게 모욕을 퍼부었다. 그녀는 말없이 사나운 눈초리로 우리를 쏘아보면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우리는 고함을 치고 웃어대며 그녀를 질타했다. 어디선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우리와 합세했다. 우리 중 누군가가 타냐의 재킷 소매를 잡아당겼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 불꽃이 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두 손을 머리에 올리더니 머리를 매만지면서 큰 소리로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 불쌍한 죄수님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가 가로막은 것은 안중에 없다는 듯, 우리라는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우리를 향해 똑바로 걸음을 내디뎠다. 그래서인지 아무도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나서지 못했다. 우리의 포위를 벗어나자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더욱 경멸적인 어조로 말했다. 오, 이 더러운, 이 역겨운 불량배들! 그러고는 몸을 반드시 세워 당당하고 아름답게 사라졌다. 우리는 마당 한가운데 진창 속에서 비를 맞으며 그대로 서 있었다. 태양도 없는 회색 하늘을 머리에 이고서. 잠시 뒤 우리는 우리의 축축한 돌구멍 속으로 들어왔다. 전과 다름없이 태양은 창문 틈으로라도 우리를 들여다보는 법이 없었고 타냐 역시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